제게는 딸 자식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제 집과 땅, 심지어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69 늙은이가 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치열한 싸움의 기록입니다. 동해의 작은 포구 마을, 제가 운영하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파도체에서 모든 비극과 반격이 시작되었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날 아침 동해의 해는 유난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파도체의 툇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바다는 잔잔하게 부서지는 은빛 윤슬로 가득했죠. 관광 성수기의 주말이라 객실은 예약 손님들로 찼고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오가는 사람들의 기분 좋은 소란스러움이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평생을 등대와 함께 바다를 지키다 퇴직한 후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며 지내는 일상이 제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제게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주 녀석이 태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첫돌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어젯밤 곱게 다려둔 한복을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영이에게서 온 연락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성대한 돌잔치를 열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해놓고는 제게는 돌잔치가 아닌 가족 사진 촬영에 잠시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손님들이 몰리기 전 한적한 시간에 말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이 있는 법이고 제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손주 얼굴 볼 생각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저는 가장 아끼는 연보라색 명주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제 마지막 생일에 맞춰준 옷이었죠. 옷고름을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서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 위로 만감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옷을 입고 손주 재롱을 보게 될 줄이야. 남편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에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정성껏 쪽을 지고 남편이 선물한 옥비녀까지 꽂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영이가 알려준 행사장은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의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화려한 꽃장식과 고급스러운 음악이 저를 압도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다영이는 분주하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고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거짓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긴 어떻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잠시만요. 다영이는 제 고운 한복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제 팔을 잡아 끌어 구석진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켜주셔야겠어요. 곧 중요한 손님들이 오실 시간이라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요한 손님, 이 자리에서 저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저는 어미이고 아이의 할미인데 그 말끝에 묻어나는 선명한 멸시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지독한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거친 파도와 맞서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보이는 대신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식은 얼굴로 다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더 무서웠는지 다영이는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오늘 오시는 분들이 리조트 개발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신경 쓰여서 실수를 할까봐 그래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더는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모든 것이 흑백처럼 빛을 잃고 귓가에는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기둥 뒤편에서 며느리 다영이가 웬 낯선 사내와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칼날처럼 날아와 제 귓전에 꽂혔습니다. 지역 로펌 변호사라는 하도윤이었죠. 제가 잠시 스쳤던 명함 속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서류만 받으면 끝나요. 저 늙으니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서류라니. 무슨 서류를 받으면 끝난다는 말인가. 순간 등대를 지키던 시절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 멀리 수평선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 하나를 보고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읽어내던 그 예민한 감각. 지금 제 마음속에서 그때와 똑같은 비상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온했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해일의 징조였습니다. 저는 모욕감에 떨리는 손을 감추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더욱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된 것이었죠. 호텔을 빠져나와 파도채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사치였죠. 등대원으로 일하던 시절 태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바다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고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듯한 그 섬뜩한 고요.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오늘 서류만 받으면 끝나요. 며느리 다영이의 그 한마디는 제 삶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예고였습니다. 파도채에 도착하자 익숙한 갯내음과 솔향이 저를 맞았지만 그날따라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삶의 터전이 더는 안전한 항구가 아닌 암초가 숨겨진 위험한 해역이 되어버린 듯했죠. 저는 손님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안채로 들어가 곱게 차려입었던 한복을 벗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묻어있는 듯했던 연보라색 명주 옷이 그날따라 무겁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평소처럼 툇마루에 앉아 제 손때가 묻은 낡은 기록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펜 끝은 차마 종이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떨고만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류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차 있었죠. 재산 관련 서류라면 전부 다영이에게 맡겨두었는데 대체 무슨 서류를 더 받아내려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수록 불안감은 독초처럼 제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낮은 파도가 몽돌 해변을 쓸어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들어온 그 소리가 그날 밤에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파도채의 담장을 따라 설치해 둔 센서 등 중 가장 구석진 곳의 등이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번쩍 켜졌습니다. 길고양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곧이어 두 번째 등이, 그리고 세 번째 등이 약속이나 한 듯 차례로 켜졌습니다. 그 불빛의 움직임은 동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인간의 동선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소리를 내는 대신 몸을 낮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의 좁은 틈으로 밖을 살폈지만 센서 등의 눈부신 불빛 때문에 마당의 형체는 흐릿한 그림자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르. 비어있는 별채의 창문 쪽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나무 창틀을 긁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제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등대 꼭대기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단련된 위기 대응 능력이 저도 모르게 발동한 것이었죠. 지금 소란을 피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먼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불빛들은 들어왔던 순서의 역순으로 하나씩 꺼졌고, 이내 파도채는 다시 깊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온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기가 핥히고 간 상처가 남은 무겁고 불길한 침묵이었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동이 트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별채의 창틀에서 선명하게 남아있는 드라이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억지로 창을 비집어 열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파도채에 장기 투숙하며 해양생물 연구를 하던 대학원생 진서호 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밤늦게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들어오던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파도채로 들어오는 좁은 골목길에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불을 끈 채 서 있었고,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와 건장한 남자가 내려 파도채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차 번호를 외워두었다며 제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진서호 군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를 재촉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호 학생.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신고해봤자 단순 침입 미수로 끝날 겁니다. 하도윤 같은 변호사가 뒤에 있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테죠. 저는 어설픈 공격 대신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제 방식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낡은 공구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처마 밑에 숨겨놓듯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를 향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렌즈를 깨끗이 닦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각도로 미세하게 방향을 틀어 파도채의 대문과 마당 전체가 사각지대 없이 보이도록 조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는 낡은 녹화 장비에 연결된 마이크의 감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파도채 주변의 아주 작은 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속삭임까지도 모두 기록될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낡은 흑백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텅 빈 파도채의 마당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죠. 제 평생의 기록이 거친 바다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듯이 이제부터 시작될 저의 새로운 기록은 제 삶 자체를 지켜낼 겁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낮게 일렁이고 있었지만 제 삶을 위협하는 그림자는 이미 높고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파도채의 밤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낡은 흑백 모니터 앞에 앉아 마당을 비추는 화면을 응시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작은 부스럭거림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림자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불안감은 차가운 해무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라 제 온몸을 잠식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다영이와 하도유는 그날 밤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전의 고요이며 저들은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다시 접근해 오리라는 것을요. 며칠째 잠을 설치던 어느 새벽, 지친 몸을 이끌고 툇마루에 앉아 희미하게 밝아오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1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게 툭 던지듯 했던 말이 귓가에 선명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내가 없는데 무슨 큰일이 생기거든 다른 건 다 잊어도 딱 하나만 기억해. 우리 집 진짜 비상금고는 저기 마당 부릿돌 밑이야. 알았지? 거기다 우리 식구 지켜줄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그때는 그저 술김에 하는 늙은이의 허풍이려니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던 남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죠. 언제나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저와 가족을 향한 묵직한 책임감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파도체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봐 온 거대한 부릿돌. 집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 육중한 테두리 표석 앞에 서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남편이 이곳에 무언가를 남겨두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창고에서 낡은 쇠지렛대와 삽을 가져왔습니다. 이른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홀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부릿돌은 제 힘만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저는 쇠지렛대를 돌틈에 깊숙이 박아 넣고 온몸의 체중을 실어 힘껏 눌렀습니다. 끙 하는 신음과 함께 육중한 돌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한참을 낑낑댄 끝에 겨우 부릿돌 한쪽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단하게 다져진 흙 속에 묻혀있는 딱딱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삽을 던져두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의 감촉 아래 손끝에 닿는 것은 분명 인공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붉게 녹이 쓴 낡은 금속관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금속관을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팔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뚜껑은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참을 힘을 준 끝에 끽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겨우 뚜껑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 종이로 여러 겹싸인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름 종이를 펼치자 가장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공증유언장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이 파도체와 주변 땅의 소유권이 온전히 제게 있음을 명시하고 남편의 자필 서명과 함께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공증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서류였죠.
그 아래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보정 절차를 상세히 적어 놓은 남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하지만 힘 있는 남편의 필체가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 다영이가 말한 서류의 정체를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아마도 제가 가진 서류가 낡고 허술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위조된 서류로 제 소유권을 무효화하려 했던 것이겠죠.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그 모든 가능성을 내다보고 이 비바람을 막아줄 가장 단단한 방패를 제게 남겨주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마침 아침 운동을 나갔다 돌아오던 진서우 군이 제 모습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금속관을 숨기며 애써 눈물을 감추었죠. 서호 군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얼마 전 찍었던 드론 영상을 보여주며 자기가 연구하는 해조류, 군락에 대해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파도채 앞바다를 촬영한 영상마다 유독 한 지점에 떠 있는 낡은 부표 하나가 계속해서 화면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H-7이라는 붉은색 페인트가 희미하게 적힌 그 부표. 처음에는 그저 낡은 어업용 부표려니 생각했지만 파도채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된 제게 그 부표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등대원 시절의 감각이 저것은 정해진 위치를 표시하는 표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호 군에게 그 부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지만 서호 군 역시 그저 낡은 부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표의 위치와 번호를 제 기록장에 조용히 옮겨 적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남편이 남긴 금속관이라는 단단한 방패와 정체를 알 수 없는 H-7 부표라는 날카로운 창의 실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격을 준비하는 노련한 등대직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금속관은 제게 단순한 유언장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바다에서 길을 잃은 선박에게 등대가 되어주듯 제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한 줄기 빛이었죠. 더 이상 저는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우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진실이라는 단단한 방패가 들려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기록장을 들고 파도채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이 저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죠. 밤사이 마당에 찍힌 낯선 발자국은 없는지, 담벼락에 새로운 흠집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심지어는 공기 중에 섞인 냄새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 풍향, 파도의 높이와 주기 같은 평생의 기록 위에 이제는 제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의 흔적을 켜켜이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 다영이에게서는 며칠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반응을 살피며 다음 계획을 짜고 있겠지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움직임은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서우 군이 흥분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언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눈치챈 서호 군이 저 몰래 무언가를 알아보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마치 탐사보도 기자가 된 것처럼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제게 여러 장의 사진과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호 군이 보여준 것은 이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오션 팰리스 리조트의 조감도와 개발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 사이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리조트 시행사가 운영하는 시내의 VIP 라운지 입구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말끔하게 차려입은 며느리 다영이와 하도윤 변호사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호 군의 대학 동기가 그 라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죠. 제 아들의 아내와 제 재산을 노리는 변호사가 내연 관계라니.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호 군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은 공시 자료인데요. 리조트 부지가 원래는 해안보전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인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용도가 변경되었더라고요. 이런 대규모 개발 허가가 이렇게 빨리 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들 해요. 서호 군의 말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꿰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구청 토목과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한 오만식 씨. 남편과는 막역한 사이였고 저 역시 시장에서 마주치면 늘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었죠. 해안 지형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큼 훤히 꿰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장을 보는 척하며 오만식 씨가 자주 들른다는 어시장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혼자 앉아 착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조용히 앉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길게 서두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리조트 개발 건과 해안보전구역 용도 변경에 대해 물었죠. 제 질문에 오만식 씨의 얼굴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찻잔만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양심에 찔려서 며칠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실 그 땅 절대로 개발 허가가 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걸 슬쩍 바꾸려는 검은 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놈들 워낙 치밀해서 꼬리가 잡히질 않아요. 저도 섣불리 나섰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저는 한 가닥의 양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오만식 씨를 믿었을 것이라는 말만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파도채로 돌아온 저는 다시 기록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만식 씨를 만났던 시간, 그가 했던 말, 그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서호 군이 가져온 사진 속 다영이와 하도윤의 모습, 그들이 드나들던 차량의 진입 시간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입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개발의 그림자는 내연이라는 추악한 진실과 뒤엉켜 파도채를 향해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기록장이
그 어떤 최첨단 장비보다도 더 날카로운 진실의 칼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다영이와 하도윤의 내연 관계,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린 거대한 리조트 개발의 검은 그림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제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들끓던 심장은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저들의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는 냉철한 결심만이 남았죠.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방어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제게 다가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놈들을 사냥터로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적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탐욕과 조급함이니까요. 저는 며칠을 알아누운 사람처럼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빼고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다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영아, 나다. 잘 지내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곧이어 다영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태연하게 준비한 대사를 읊었습니다. 요 며칠 허리가 영 시원찮구나. 의사가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단다. 그런데 내가 서류 정리할 게 좀 있어서 말이다.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니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 내가 좀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미끼를 던진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라는 말에 수화기 너머 다영이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놈들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하던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다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제 건강을 염려하는 효부처럼 행세하며 당장이라도 달려오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며칠 뒤 하도윤 변호사와 함께 찾아오겠다는 말과 함께요.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진서호 군을 불렀습니다. 제 계획을 모두 털어놓자 정의감 넘치는 그 젊은 청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서호 군은 두말 없이 제 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죠. 우리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작전을 수행해 온 동료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가진 장비들을 총동원하면 됩니다. 서호 군은 베란다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난초 화분 사이에 손톱만 한 피놀 카메라를 교묘하게 설치했습니다. 거실 전체를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위치였죠. 그리고 창가에는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거실 안의 대화만을 선명하게 잡아낼 수 있는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를 숨겼습니다. 등대원으로 일하며 익숙하게 다뤘던 무선 장비의 원리가 이제는 제 삶을 지키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모든 준비는 밤을 틈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파도체, 주변의 모든 센서 등과 CCTV의 각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감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서호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드론을 방파제 상공에 대기시켜 파도체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를 감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위에서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는 연출가가 되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파도체의 대문 너머로 누군가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오만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찻집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욱 초췌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돌아가신 형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건 그놈들 내부 자료 사본입니다. 해안 보존 구역을 어떻게 조작해서 개발 허가를 받아냈는지 그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걸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게 서류를 건네는 악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뇌하던 한 인간이 마침내 용기를 낸 순간이었죠. 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고맙다는 말 외에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식 씨가 건넨 서류는 우리가 준비한 무대에 마침표를 찍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미끼는 던져졌고 방파제 위에는 진실을 기록할 드론이 고요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의 피놀 카메라는 차가운 렌즈를 빛내며 거실을 응시했고 제 손에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과 오만식 씨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개발사 내부 도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결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날, 해가 짧은 바닷가의 저녁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햇살 한 조각마저 수평선 너머로 삼켜지자 파도채는 짙푸른 어둠과 금방이라도 무언가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죠. 저는 며칠 알아누운 노인처럼 보이려 일부러 헐렁한 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힘없이 기대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은 제멋대로 세차게 뛰었지만 제 머릿속은 놀라울 만큼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등대 꼭대기에서 망망대해의 작은 불빛 하나를 줬던 그 시절처럼 제 모든 감각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윽고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 검은색 SUV 한 대가 파도채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제 눈을 향해 섬광처럼 번쩍이는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무대 위로 주인공들이 등장한 것이죠. 잠시 후 며느리 다영이가 하도윤 변호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영이는 제 몸이라도 상할까 염려하는 효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하도윤은 예의 바른 법률 대리인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 속에는 서늘한 탐욕과 목표를 눈앞에 둔 자들의 초조함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어머님 기력 찾으시라고 좋은 약을 좀 지어왔어요. 다영이는 과장된 몸짓으로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들고 온 쇼핑백에서 고급스럽게 포장된 음료, 상자와 약병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도윤은 그 옆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고요.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늘 받기만 하는구나. 안 그래도 요즘 통 입맛이 없었는데 마침 잘 됐네.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다영이가 따라주는 음료를 바로 마시지 않고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손주 녀석의 안부를 묻고 옛날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았죠. 제 쓸데없는 수다에 다영이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도윤은 다리를 떨며 노골적으로 시계를 쳐다보았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아차, 내가 깜빡했네 하고 무릎을 탁 치며 다영이가 가져온 건강보조제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약 같은데 어두운데 둬야 약효가 오래 간다고 하더라. 내가 저기 찬장에 넣어둬야지.
두 사람이 만류할 틈도 없이 저는 몸을 일으켜 부엌 옆에 낡은 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미리 정해둔 증거 보관 장소였죠. 달칵 소리와 함께 약병이 어두운 찬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등 뒤에 설치된 피놀 카메라는 약병을 건네는 다영이의 손과 그것을 보관하는 제 행동까지 모두 영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자 하도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여러 장의 서류를 펼쳐놓으며 능숙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이것이 모두 저의 남은 생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한 절차라고 포장했죠. 저는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로 서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아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파도체에서 조금 떨어진 방파제 상공에는 진서호 군의 드론이 고요히 떠 있을 터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그 위에 외롭게 떠 있는 H-7 부표.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작은 작업선. 서호 군은 드론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그 배가 바다에 육중한 쇠석들을 불법으로 쏟아붓는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화하고 있을 겁니다. 리조트 공사를 위해 해안 지형을 몰래 바꾸려는 저들의 또 다른 범죄 현장이었죠.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영이와 하도윤은 제가 서류에 서명하기 직전이니 순순히 그러라고 허락했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금속관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남편의 필체가 선명한 진짜 유언장과 등기 권리증을 꺼내 품 안에 깊숙이 숨겼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가 어젯밤 읍내 문방구에서 사온 질 낮은 종이로 만든 가짜 서류 뭉치를 대신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방심하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겠죠. 조금만 더 구슬리면 넘어오실 겁니다. 저 노인네 고집만 샜지.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몰라요. 시간 없어. 오늘 밤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 약 기운 돌기 시작하면 바로 도장 찍게 하고 우리는 빠지는 거야. 그들의 모든 대화는 베란다, 창가에 숨겨진 지향성 마이크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마저 완벽하게 걸러내고 오직 두 사람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죠. 저는 못 들은 척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도윤은 제 앞에 인주와 펜을 내밀었고 다영이는 아까 그 약을 탄 음료를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모든 증거는 수집되었고 모든 배우는 제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쇠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방 안의 모든 소리는 선명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찻잔에 담긴 검붉은 액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 하도윤이 매민 서류의 빳빳한 질감, 그리고 두 사람의 눈 속에서 이글거리는 탐욕의 불꽃까지. 제 앞에는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약탈자들이 앉아 있었죠. 며느리 다영이는 제 입가로 약을 탄 음료를 가져오며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 잔 쭉 드시면 몸이 한결 가뿐해지실 거예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그 뒤편에서 하도윤은 제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려 하며 마치 마지막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만 하시면
이 모든 복잡한 일은 다 끝납니다. 남은 여생, 저희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편안한 여생. 아마도 약에 취해 쓰러져 재산을 모두 빼앗긴 채 요양원에 버려지거나 혹은 그대로 영원히 잠들게 되는 그런 편안함이겠지요.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머릿속을 스쳐갔던 수많은 상념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연민. 그 모든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썰물처럼 차갑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마음속에는 맑고 단단한 바위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제 눈빛에는 병약한 노인의 혼란스러움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단련된 등대지기에 날카롭고 서늘한 빛이 담겨 있었죠. 저는 다영이가 내민 찻잔도 하도윤이 쥐어주려던 펜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 옆에 놓아두었던 손때 묻은 낡은 기록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두 사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좀 있겠구나.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장의 한 페이지를 펼쳐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자 날짜와 함께 파도채 주변의 풍향 풍속, 파도의 주기와 높이, 그리고 검은색 SUV 차량이 진입한 시간이 분과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르신? 하도윤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미리 약속된 신호로 거실 테이블에 호출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잠시 후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서호 군이 노트북을 들고 유령처럼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다영이와 하도윤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죠. 서호 군은 노트북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현관 CCTV의 타임라인과 함께 복잡한 음향파형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저녁 현관 마이크에 녹음된 소리의 파형입니다. 서호 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파형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의 기록장에 적힌 파도 주기와 바람 소리를 데이터로 변환한 값이고요. 두 데이터를 대조해 본 결과 두 분이 파도채에 들어선 정확한 시간은 저녁 7시 13분 28초. 어머님의 기록과 단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시간에 도착했다고 주장할 생각은 마시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알리바이가 원천 봉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다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까 제가 찬장에 넣어두었던 건강보조제 약병을 가리켰습니다. 다영아, 내가 나를 위해 특별히 지어왔다는 그 약 말이다. 참 고맙구나. 그 순간 서호 군이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성분 분석 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약병에서 약 2알을 꺼내 시약과 섞었습니다. 잠시 후 투명하던 시약이 섬뜩한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강력한 수면 유도제 성분입니다. 일반인이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죠. 과다 복용 시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다영이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을 것처럼 몸을 휘청거렸죠. 살인미수. 그 끔찍한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호 군은 노트북으로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H-7 부표 근처에서 한 작업선이 쉴 새 없이 바다에 쇠석을 쏟아붓는 적외선 드론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해안 보전구역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오만식 씨가 목숨을 걸고 가져다 준 개발사의 내부 도면이었죠. 이 도면에는 당신들이 어떻게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개발 허가를 받아내려 했는지 그 모든 계획이 담겨 있더구나. 자문서 위조, 환경법 위반,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제가 나지막이 읊조리는 죄명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이제 오만함도 탐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파멸을 눈앞에 둔 자들의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제가 수십 년간 기록해 온 파도와 바람의 기록이 마침내 거대한 역류가 되어 그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끝맺었을 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파도채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진서호 군이 제 신호를 받고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뒤였죠. 잠시 후 육중한 군화발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거실의 풍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다영이는 그 자리에 실신한 듯 쓰러져 울부짖기만 했고 하도유는 마지막까지 변호사로서의 교활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오해라며 늙은 노인의 망상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린 증거물들, 약 성분 분석 키트, 불법 쇠석 투기 영상, 내부 고발 도면, 이 그의 모든 변명을 차갑게 묵살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의 손목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 나가던 그 순간 하도유는 마지막 발악처럼 제게 고개를 돌리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 그깟 파도 소리에 다 묻혔을 겁니다. 바다는 모든 증거를 지워주죠. 기억하세요. 파도가 모든 걸 지울 겁니다.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이 파도 소리에 섞여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평생을 파도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하도유는 예상대로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심하게 섞여 있어 대화 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의 주장은 일견타당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녹음된 파일에는 대화 소리와 함께 쏴 하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희망은 제 30년 기록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에게 제 기록장들과 함께 어젯밤 마이크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제가 직접 음향 분석 프로그램으로 증명해 보였죠. 어젯밤 파도채 앞바다의 바람은 북동풍이었습니다. 바람이 이 방향에서 불 때 파도는 방파제에 부딪히며 특유의 주기성을 갖게 되죠. 저는 기록장에 적힌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순식간에 그날의 파도 소리 패턴을 그래프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는 하도윤과 다영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의 배경소음, 파형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어젯밤 파도의 주기는
평균 6초였습니다. 이 마이크가 잡아낸 파도 소리 역시 정확히 6초 주기로 가장 큰 소리를 냈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음성 파일이 다른 곳에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젯밤 파도채 거실에서 녹음된 것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도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자만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파도가 모든 것을 지워줄 것이라 믿었지만 저에게 파도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영이와 하도윤, 그리고 리조트 개발사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아들 녀석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감사할 뿐이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파도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평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움에 기대어 제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파도채는 온전히 제 힘으로 지켜낸 저의 왕국이었으니까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장 전망 좋은 방 하나를 비워두기로 했죠. 그리고 그곳을 동네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책을 읽고 숙제를 할 수 있는 작은 공부방으로 꾸몄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파도채에 울려 퍼질 때 저는 비로소 제 마음에 드리워졌던 길고 어두운 그늘이 완전히 걷혔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툇마루에 앉아 기록을 합니다. 조수간만의 차와 풍향, 그리고 그날의 파도 높이를 꼼꼼히 적어 내려갑니다. 이것은 제게 남은 습관이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이니까요. 다만 이제 제 기록장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다의 기록 옆에는 오늘 공부방에 다녀간 아이들의 이름과 저녁 메뉴로 만들 따뜻한 생선조림 레시피, 그리고 오후의 햇살이 얼마나 따사로웠는지와 같은 제 삶의 온기가 함께 적히고 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제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길고 험난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기록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결코 한 사람의 지혜와 용기까지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손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